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아내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과 딸이 재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과연 재심에서 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DNA를 통한 과학 수사 결과 13년 전 강간 미제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과학 수사계의 대부로 불리는 윤회출 전 경무관과 함께 오늘의 사건 속으로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2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 사건이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발생했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었는데 사실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이후에 재심 진행된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위해서 경무관님께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2009년 7월에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셨던 피해자 중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건넨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고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그랬었죠.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2012년도에 났는데 그 딸은 징역 20년 그리고 남편은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죠. 그랬군요. 네, 근데 12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가 막걸리 용량과 청산가리 입수 과정 때문이었는데 논란이 된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상 그 사건이 그 당시에 그 피해자의 남편과 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만한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막걸리나 청산가리를 입수한 구입처나 구입 경위에 대한 그런 수사도 모호했고 입수 과정 등도 최고 중요한 것은 사건 현장에서 청산가리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그 수조에서도 그 청산가리가 검출이 안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논란이 되었고 특히 피고인 측 변호하던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그 자백하는 과정을 영상 녹화했던 많은 자료들이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가 제시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측 주장을 좀 보면요. 부녀에게 특별히 누명을 씌울 이유나 동기가 없었고 적법하게 수사를 했다면서 항고를 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하고 재심을 확정을 한 건데 법원이 이런 부분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문제 삼았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본 겁니까? 광주고법에서 재심 결정이 난 후에 검찰 측에서는 우리는 위법한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즉시 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난 이유가 당시 그 자백을 하는 과정에 진술 녹화를 했던 영상들을 보면은 검찰 측에서 형량을 가지고 양형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검사가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직권 남용으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이 될 정도의 어떤 유도 신문이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심이 결정된 걸로 그렇게 유도 신문을 했다는 거군요. 이렇게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서 옥살이를 해온 부녀의 형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녀가 일단 석방이 됐는데 실제로 아내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누명이었다면 이들은 굉장히 그동안 억울한 세월을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재심 재판이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15년간 옥살이를 만약에 억울한 누명으로 했다면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번 재심 결정과 더불어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난 걸로 봐서는 앞으로 재심 재판에서도 이 자백 이외에 새로운 어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 피고인 측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이게 형집행정지 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상당히 의외의 결정이거든요. 그렇군요. 재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재심 통해서 반전의 결과를 맞는 것. 방금 전에 이제 유리한 피고인 쪽에 유리한 부분도 전망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뭐 유리할 수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 15년 기간에서 다시 증거를 또 발견을 하고 수집을 하고 이 싸움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저도 과학 수사를 오래 했지만은 이 과학 수사라는 것이 범죄자를 확정하고 범죄 사실의 실체적 규명을 하는데 거의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15년 옥살이를 한 이 사람들이 재심 재판에 과연 국가기관에서 90% 활용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나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없다면은 예. 상당히 재심 재판에 대응하는 방어권 차원의 노력도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해외에서는 이런 재판에 대비해서 민간 영역의 과학 분석 기법이 엄청 발달돼 있습니다. 네. 영상 분석이든 문서 감정이든 특히 DNA 유전자 분석이든 그래서 민간 영역에 발달된 과학적인 감정 기법이나 분석 기법들을 이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재판 과정 속에서 해당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우리 이 국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국가기관이 거의 주도하는 이 과학 수사 방법, 과학적인 분석 기법들이 민간인 측면에서도 민간 영역에서도 이런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사건의 어떤 재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네.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 책임이 물론 국가기관에 있지만은 자기가 방어권 논리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과학적인 분석이나 감정의 그렇죠. 기법들이 도움을 예. 받았다면은 훨씬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밝히는데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물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 억울했던 15년의 생활, 이 세월들, 그 시간들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예. 하지만 뭐 형사배상 청구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으로는 보상이 되겠지만 금전 제가 청구를 보기에는 할수 있는 예, 거군요. 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상이 되고 또 정신적인 어떤 치료나 기타 뭐 이런 방법들은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겠지만 그 어떤 거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기간의 그런 옥살이를 한 거에 예. 대한 정신적 피해, 고충은 보상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유죄 입증을 통한 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서 과학수사 파트의 영역이 이제는 범인을 잡는 방법에도 활용돼야 되겠지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는 걸 예. 밝히는데도 맞아요. 우리 예. 국가나 수사기관에서 좀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사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역시나 예. 13년 만에 반전을 맞게 된 사건입니다. 13년 전에 놓친 강간범을 잡고 봤더니 놀랍게도 현직 경찰이었던 거죠. 이 잡게 된 과정이 놀랍더라고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난 5월달에 노래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무단 침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거 침입 사건의 범인인 거죠. 예. CCTV 분석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범인을 잡은 후에 DNA 분석을 의뢰를 했더니 이게 2011년도 강남에서 부녀자 강간했던 성폭행 사건 현장의 DNA와 일치해서 네. 이렇게 해서 잡게 된 겁니다. DNA 대조 비교 분석을 통해서요. 그렇군요.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13년 전에 범행을 할 당시에도 이 경찰 신분이었다는 건데 당시에 보니까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었다고 하고 이후에도 줄곧 공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긴 시간 동안 범행을 숨겨왔을까요? 신분이 경찰이니까 현장을 현장에 있는 자기의 증거물을 뭐 은폐한다든가. 은폐하는 방법들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당시 2011년도 피해자를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한 후에 피해자의 몸을 깨끗이 씻기게 하고 현장에 있는 증거물들을 다 수거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경찰에서는 그 도주로 주변 CCTV를 통한 범인 추적 작업을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당시 장마로 인해서 CCTV들이 대부분 작동을 안 해서 그래서 미제로 남게 되는.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CCTV가 있었는데 예. 작동을 안 한 거군요.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니까 CCTV가 미작동한 예. 겁니다. 도주로 주변에 있는 그랬군요. CCTV가. 늦게나마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과학 수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개심 역할을 한 DNA 신원 확인 정보 시스템 이 등록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워낙 강도, 강간 이런 어떤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이런 예. 강력 범죄자들이 나오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런 논란에 좀 대비 차원에서 예. 2010년도에 DNA법이 발효가 되었고 네. 그 DNA법 발효에 의해서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중심으로 11개 범죄군에 대한 DNA 등록 대상자한테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어떤 발표 자료를 보면은 현재 수용자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와 예. 구속된 피의자의 DNA가 약 30만 건이 확보가 돼 있고요. 범죄 현장에 아직까지 실현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 현장의 DNA 정보 약 17만 건 정도가 저장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학 기술이 뭐 큰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DNA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발달을 했는데 앞으로 더 발달을 해야겠죠. 그렇죠. DNA 수사 기법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할지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서 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DNA법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DNA 등록 대상이 확대가 되면 좋겠죠. 그러면 수사의 효율성이 등록 높아지죠. 대상의 확대. 예. 그런데 이게 DNA 등록 대상이 무한대로 확대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 침해와 그렇죠. 상충되는 겁니다. 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NA 강력 범죄자들이나 기타 강력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 침해 우려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어떤 보강적인 방안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한 후에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게 좋겠고요. 예.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해외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게 DNA 영역 분야도 마찬가지로 민간 영역이 오히려 국가기관의 영역보다 훨씬 발달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심지어 DNA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과학적인 분석 기법이 발달돼 있어서 뭐 헤어진 부모를 찾는다거나 네. 자기의 혈통을 찾기 위한데 DNA 분석 기법이 이게 이용될 정도로 발달됐으니까 저희도 아마 민간 영역 DNA 분석 기법의 발전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 DNA 분석을 통한 어떤 과학 수사 기법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회출 전 경무관과 함께 사건 속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